취중 전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11월에 30만 기념 파티를 했었습니다. 그때 치맥 파티로 진행을 했었고 50여 구독자분들과 치맥 파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더 정말 좀 술 한잔 하면서 취중 전망을 하면 어떨까 하면서 기획을 했고 약속해 드렸던 대로 취중 전망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중 전망인데 안 취한 전망이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한마디씩 해주실까? 이쪽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화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안중우라고 하고요. 저는 서촌에서 튀튀쿠키라는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짠 한번 하시죠. 네. 취중! 감사합니다. 와, 이게 여기 시그니처 메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주도 나왔으니까 안주 드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예. 자, 뭐부터 먹어야 되나? 하나씩 잡으세요. 나도 이거 하나 먹어봐야겠다. 이게 청춘닭꼬치 그 시그니처 메뉴라고. 테니스도 치시는 것 같은데. 네, 테니스를 정말 특히 좋아합니다. 네. 저는 이제 테니스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경제고, 근데 가끔 날카로운 질문 중에 경제가 좋아요, 테니스가 좋아요 그러는데 냉철하게 봤을 때 테니스가 더 좋은 거예요. 그 정도로 좋아하니까? 경제를 정말 좋아하는데 경제는 일이고 테니스는 취미인데 2050년 경제 전망까지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테니스라는 운동이 전력을 다해 뛰는 운동이에요. 골프랑 다르게 골프는 죽어있는 공을 때리는 건데 테니스는 상대방이 못 받게 공을 때리는 거예요. 못 받도록 때린 공을 어떻게든 달려가서 받아내면서 또 상대방이 못 받게 때리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테니스가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할 때 홈런을 치면 정말 너무나 행복한 그 함성을 지르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소리를 얼마나 질러요? 거의 안 지르죠. 일주일에 몇 번 소리를 질러요? 거의 없잖아요. 근데 테니스 칠 때는 소리를요 있는 이껏 고래고래 이렇게 저는 이제 주로 하는 그 함성이 컴온이거든요. 스윙 위닝샷을 날렸을 때 컴온 하는데 그때 야구 경기에서 홈런 쳤을 때 그 기분. 근데 그런 기분을 여러 번 느껴요. 한 번 갈 때. 잠깐 일상에서 탈출하는. 오직 그 두어 시간 동안에는 상대방이 넘긴 그 공을 어떻게든 받아내자는 생각밖에 안 하니까 참 행복하고 그게 제 또 정신 건강하고 신체 건강에도 너무나 정말 도움이 돼요. 둘 다. 그래서 건전하게 경제를 진단하고 전망하는데도 원동력이 되고 있어서 참 고르기 어려운데 일은 마무리하는 날이 있어도 정말 즐거운 취미는 영원히 함께 하고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제는 돈이 되는 거고 취미는 돈을 쓰는 일인데 근데 그 둘 중에는 그래도 그래서 테니스를 너무 구력이 어느 정도? 구력이 벌써 한 15년 정도. 진짜 오래 진짜 아직도 그렇게 열정이 있으죠. 너무 할수록 더 빠져들고 제가 이렇게 사인해 드릴 때 특히 한 200~300명 사인해 드릴 일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를 보여드려야 돼요. 근데 이렇게 펜을 근데 여기가 이제 굳은 살이 되게 심하게 있어서 좀 민망해요. 이거 만져보세요. 굳은 살 한번. 여기가 굳은 살이 여기가 이렇게 굳은 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래 쳤으니까.
테니스 치시면서 컴온 한다 하셨잖아요. 네. 경제 전망하면서 컴온 하신 적 있으세요? 이거 맞다 이러. 아, 제가 우리 채널 운영하면서도 또 제가 여러분께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는 그 방식이 경제 전망이 맞다 틀리다에 연연하지 마시라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 전망이라는 것은 경제 전망을 하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그 틀리지 않으면 경제 전망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제는 생물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제를 전망하면 경제가 안 좋대 하면 그 안 좋게 또 대응을 해요. 또 경제가 좋대 그럼 좋다고 대응을 해요. 예를 들어 집값이 오를 거야 라고 전망을 많이들 동의하는 순간 실제 집을 사는 액션을 취해요. 그러면 버블이 형성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전망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망에 깔려 있는 그 논리를 보시라, 그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그래서 전망이 맞았다 하면서 행복해할 때는 뭐 있긴 있었습니다만, 있긴 있었겠죠. 예. 예를 들면 그건 이제 투자에 관한 조언을 많이 드리진 않는데, 제가 드렸던 조언 중에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 그래서 2022년에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그 동인이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이니까 원유 선물 ETF 투자를 좀 추천하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투자적인 의견을 잘 안 드리는 편인데, 그런 의견이 를 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그 말씀 때문에 성공했어요 라는 그런 댓글을 볼 때, 그럴 때 내가 도움이 되드렸구나 하는 마음에 행복한, 커먼하는 마음은 있죠. 예. 경제 전망서 매년 보면 그 한 줄이 있거든요. 교수님이 항상 추천하는 뭔가가 쭉 읽어보면 제가 느꼈는데 있죠. 그 한 줄 찾아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그 한 줄이 사실 직접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소중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뭐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게 저는 맞을 때 왠지 모르는데 제가 투자 안 했더라도 구독자로서 기뻐요. 그 한 줄을 찾아내시는구나. 너무 좋네요. 실패한 적 없어요? 제가 실패한 게 아니라 교수님이 항상 맞더라고요. 이상하게. 이상하다니요. 이렇게 맞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신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의도랑 맞아서 너무 좋네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정부의 뭐 고위 공직자들도 많이 만나고 이제 정부 자문위원을 하고 또 정부 구성원들도 강연의 대상이니까. 근데 제가 어떤 정치적 편에 서서 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저는 첫 청와대 자문위원을 2013년에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기재부나 국토부나 산업통상자문,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편에 서서 하는 건 아님을 아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그런 고위공직자를 만나거나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자들을 이렇게 강연을 형태로 만나거나 하면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사요? 언제 사요? 그러면 저는 뭐 죄송하지만 가장 우둔한 질문이다. 그리고 그 우둔한 질문에 답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죽은 강연자다. 그건 죽은 전문가다.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물고기를 잡아주면 안 됩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그 순간 의미가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물고기 잡는 법을 말씀드리러 왔다. 그래서 그 논리를 들으셔라. 그러니까 경제 전망도 마찬가지예요. 논리를 들으셔라. 그리고 저랑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시는 전문가가 초대돼서 토론을 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를 들으셔라.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하는 전문가랑 토론을 할 때도 서로 보완적 의견이 있기 때문에 논리를 쌓을 수 있는 거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분과 대화를 할 때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각각의 의견을 근거를 이제 충돌해 가면서 듣다 보면 내가 그 널리지를 쌓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물고기 잡는 법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물고기를 잡아주는 순간 설사 물고기를 선물 받은 사람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1년 살 게 아니잖아. 1년 투자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법을 계속,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 아까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토론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방법론을 말씀드리고 싶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여기 소주병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소주병을 보시면 이거 뭐 같으세요? 그냥 소위 말하는 소주병이잖아요. 근데 뒷면 보셨어요? 밑면 보셨나요? 윗면 보셨나요? 사실 이것만 보고 판단하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만 보고 판단한 사람은 밑면과 밑면과 뒷면을 보지 못한 판단인 거예요. 의사결정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미처 360도를 다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보십사. 다 보시길 바라고, 내가 혹여나 의사결정을 내릴 때 미처 못 보았던 부분 때문에 미스저칭을 내릴 수가 있다. 그런 걸 막도록 해야 된다.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항상 논리를 들으셔라. 그러니까 토론도 토론의 의미가, 근데 참 많은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이 토론 소감으로서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토론 끝나고 저한테 또 따로 얘기해 주시는 것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질문이다. 혹은 자기도 좀 배워간다. 자기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했다. 자기도 못 봤던 부분을 생각했다. 자기의 어떤 판단도 좀 조심스러워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의 한계는 그래요. 저도 이제 다른 여러 채널이나 방송에 출연하면 아나운서나 MC나 이런 유튜버 진행자들은 정해져 있는 질문을 읽어요, 사실은. 그러면 거의 답변이 뻔하죠. 반문이 없으니까. 근데 반문이 있는 순간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논리의 풍부함과 빈약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논리가 부딪힌다면 제가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틀릴 수 있어. 저도 많이 틀리겠죠. 근데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저도 논리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듯이 여러분들도 논리를 채워나가셨으면 하는 마음. 그게 무엇이건 간에. 그래서 저는 참 경랑과 토론합시다라는 시리즈를 너무 사랑하고, 또 제 강의도 저는 이제 제가 사랑하는 각각의 유튜브 내 시리즈인데, 여러분이 그런 다양한 접근으로 이제 널리지를 쌓아나가셨으면 좋겠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좋은 질문 있었네. 저희는 근데 네. 학교에서 네. 학생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실 때 네. 나오는 질문 중에 이거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자주 교수님을 뵙고 실제적으로 매일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네.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이게 저도 이제 이런 이제 강의도 오래 해왔고, 그리고 이 경제 연구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질문의 범주가 그 다 안에 있어요. 네, 그 안에 제가 고민해왔던 범주. 예를 들면 제가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는 6개월 동안 가계부채만 팠어요. 가계부채만 6개월 동안 밥 먹고 가계부채만 연구했단 말이에요.
또 6개월 동안 부동산만 연구했어요. 6개월 동안 금리 가지고만 연구했어요. 6개월 동안 고용 가지고만 연구해요. 또 한 6개월 동안 물가 가지고만 연구해요. 얼마 전에 우리 KDI 경제전망 실장님 초대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KDI 경제전망에 참여하는 박사급 인력이 20명이에요. 근데 그 KDI 경제전망 실장의 자격,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 연구기관에서 거시경제실장을 했었는데 거시경제실장이라는 그 자격은 예를 들어서 거시경제를 구성하는 뭐 투자 부문에 대한 연구, 수출입에 대한 연구, 소비에 대한 연구, 뭐 고용에 대한 연구, 물가에 대한 연구, 금리에 대한 연구를 각각을 6개월에서 1년씩 한 그런 경력을 갖춘 사람이 거시경제를 볼 자격이 있고 그 사람이 거시경제 실장을 하는 거예요. 그 기관에서. 그러니까 뭐 저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코노미스트로서 오랜 시간 그 각 부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각각의 그 퍼즐이 이렇게 메꿔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시경제실장 역할을 하니까. 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난상 토론하고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네, 저는 좀 부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을 맨날 뵙고 궁금한 게 있으면 가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 바로. 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네. 그런 기회가 사회에 나오면 그렇게 많은 기회는 아니니까. 너무 좋은 말씀인데 제가 이걸 홍보의 의지로 이걸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지금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플랫폼을 따로 만들고 유튜브가 좋은데 유튜브에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없고 데일리하게 어떤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가 부담스럽고 정해져 있는 어떤 영상으로만 여러분께 전달하고 그런 한계를 극복할 만한 게 하나의 별도의 소통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네, 그걸 이제 쉽게 말해 유료 가입을 하는 방식인데 그 부분을 이제 따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유튜브의 최대 한계가 오늘 처음 구독한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2년 전에 했던 물가와 물가 상승률은 다르다 라는 말을 아마 1000번 넘게 했을 겁니다. 근데 처음 구독하신 분은 아니 왜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는데 물가가 떨어진다고 그러시지? 의문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려야 돼요. 경제 침체와 경제 위기는 다르다. 그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다르다라는 말을 그건 한 1500번 했을 텐데 그것의 구분을 계속 번번이 설명을 해. 그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31만 5천 번째 구독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 근데 대학생들은 좋은 게 한 학기 동안 내내 같이 가요. 그러면 첫 수업 때 가져간 개념을 알 거라는 전제하에 그것에 디벨롭된 이야기를 하고 디벨롭된 얘기를 하고 그래서 15주차, 16주차에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경제학 원론이든 거시경제론이든 그게 완성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유튜브의 한계가 좀 일부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플랫폼을 좀 런칭을 합니다. 연초에 런칭을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그 속에서 제가 칼럼도 글로도 많이 안내해드리고 일상 속에서 오늘의 감정도 좀 많이 공유해드리고 좀 그렇게 더 소통을 해볼까 그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어요. 고민을 많이 하시는 많이 하죠. 부분이었네요. 또 이 유튜브 제가 영상을 촬영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지금 4명만 보이시겠지만 이 밖에 또 스태프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제작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하는 일련의 엄청난 수고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지원해주는 이 회사가 그런 걸 또 전문으로 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채널을 키운 만큼 그렇게 또 서로 간에 보답을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도 있어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럴 때는 우리 건배사 한번 해주시면. 네, 너무 오래 쉬었네. 편하게 드세요. 네. 맛있죠? 네, 정말 소소하. 이따가 청춘 닭꼬치 우리 프랜차이즈 대표님 오실 거예요. 오시면 제가 초대해서 자영업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또 하시죠. 글쎄 교수님이 만약에 대공황 올 수 있습니다 하면 진짜 못 올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와 이거 진짜 위험한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어떤 한쪽에 서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런 위기론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정도 위기까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어떤 즉시 분석이 더 많았어요. 최근에 있었던 환율 문제도 그렇고 과거에 있었던 새마을금고나 이런 PF 부실에 관련된 문제도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대중들이 느끼는 이런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는 역할을 하셨는데 만약 이런 교수님까지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진짜 위기를 느낄 것 같거든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셨어요. 우리가 경제를 볼 때 그 위기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의 위기라는 표현하고 경제 위기라는 표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데, 근데 경제 전문가께서 위기다라는 표현은 경제 위기라는 표현인데 그 말을 너무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제일 어리신 분 입장에서는 딱 그 경제 위기를 3번 겪은 거예요. 인생에서. 인생을 통틀어. 뭐 어엿한 사장님이시지만 근데 위기를 3번 겪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위기를 딱 3번 겪으신 거예요. 근데 이번 달에도 위기고 다음 달에도 위기고 이번 달 위기 아니면 다음 달 음력 4월이 위기고 그건 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경제 위기라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데 경제 위기라고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과도하게 잘못된 상식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유튜브의 역기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어쨌든 제 의지는 건전하게 경기를 판단했으면 좋겠다. 건전하게. 지금 경기 그래서 자주 달아드린 댓글이 제가 감사합니다. 경기 판단하실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판단하실. 제가 부동산 경기가 아니라 주식 경기가 아니라 실물 경기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아닌데 위기라고 진단하는 순간 잘못된 의사결정이 내려져요. 경제 위기 온다고 해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일단은 자산부터. 전액 현찰이어야 돼요. 그렇죠. 저축도 안 돼요. 예금도 안 됩니다. 금을 사거나 달러를 경제 사야지. 위기가 온다면 전액 현찰이어야 돼요. 다 돈 인출해서 찾아놔야 돼요.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가정했을 때의 어떤 의사결정과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고 저성장으로 볼 때의 경기 판단은 완전히 다르니까 그 다른데 항상 위기 얘기하고 제가 지금도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한 전문가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혹여나 추론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분이 저랑 이제 토론하시다가 어떤 말씀을 주신 적이 있냐면 이게 위기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위기입니다 하고 사람 그죠. 그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 경제학자께서 위기의 정의를 아실 텐데 왜 위기를 그렇게 정의하냐 이거예요.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위기다라고 정의하는 게 맞아요? 경제 위기의 정의가 있잖아요. 경기 침체의 정의가 있고 그 정의에 부합하는 얘기를 해야죠. 그죠? 어려운 경제 맞아요. 저 너무나 어려운 경제라는 것은 저도 덜감합니다. 어려운 경제죠. 이게 좋은 경제인가요? 너무나 어려운 경제죠. 근데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붙이기는 어렵다.
저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던 게 블랙스완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위기를 과연 예측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항상 궁금했어요. 예측이 가능한 영역에 있어서는 위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늘 하고 왔는데 예측 가능한 게 어떻게 위기가 될 수 있나?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위기는 예측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항상 하고 싶었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시네. 제가 한번 건배사 하겠습니다. 제가 살짝 자 취중 전방.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셨네요. 제가 이렇게 TV 토론에서 위기를 주장하시는 한 전문가분이 계셔서 이래서 위기 옵니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린 적이 있냐면 그렇게 우려해 주신 덕분에 위기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 드렸어요. 정확한 표현이세요. 어떤 것들이 위험 요소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상당한 그 리스크 요인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이래서 위기 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데, 가장 극단적인 예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단 말이에요. 덕분에 그 전문가께서 낭떠러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럼 그 낭떠러지가 있음을 알면서 낭떠러지로 뛰어들 사람이 있나요? 얘기해주는 순간 낭떠러지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얘기해주는 순간. 가장 대표적으로 23년 동안 금융불안이 점등됐을 때, 그러면 분명히 PF발 금융 위기가 와야 될 거라고 가만히 있다면, 이대로라고 한다면 낭떠러지로 뛰어드는 게 맞죠. 그러나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니까 금융사들이 어떻게 대응하나요? 보수적으로 대출을 까다롭게 해줘. 우리 부동산 업계에 계시잖아요. 대출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사업자 등록증에 부동산, 건설사 이런 사업 항목만 있으면 대출 제외 대상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대출 태도를 부정적으로 바꿔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로 바꿔요. 경영 전략을 바꿉니다. 이게 낭떠러지가 앞에 있으니 우회해야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순간 위기가 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위기를 지적해 주시는 그 전문가분들도 좋습니다. 사회에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표현이 위기 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이다, 리스크 요인이다 라고 해주시는 게 더 적절한 판단이지 않을까. 또 아무 위험 없다. 왜냐면 제가 이런 말씀하니까 제가 여러 방송이나 이렇게 갈 때 경기 침체 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경기 침체가 와 있죠. 지금 경기 침체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김작가 TV의 김작가도 제가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경기 침체 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썸네일을 반드시 경제 위기 옵니다 이렇게 써버려. 경제 위기 옵니다. 그리고 행성이 이렇게 떨어져요. 행성이 떨어지면서 지구와 출몰하면서 그냥 으아 다 죽는 느낌. 막 머니 인사이드 같은 데는 모두 다 쓰러질 겁니다. 아, 머니 인사이드는 다 죽었다가 아니라 모두가 뽀라질 겁니다. 아,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양쪽 따옴표를 가지고 그렇게 쓰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썸네일만 보신 분들, 제대로의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위기 온다고 주장했으면서 왜 뭐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채널을 뭐 40만 50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유명한 언론사의 대표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워싱턴 포스트 같다. 근데 제가 워싱턴 포스트는 구독자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 명 한 명의 구독자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처럼 제가 한 번은 놀랐는데 이게 누구를 거명하면 안 되니까, 거론하면 안 되니까 어떤 특정 지역의 그 조찬 세미나에 갔는데 정말 유명한
당대표급의 그 국회의원이 일부러 오셨어요. 그 세미나 자기는 안 오는데 제가 오니까 오셨대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경익남을 영상을 하루에 하나를 시청하지 않으면 목에 가시가 돋습니다. 박 의원님이신데 근데 저희 경익남 구독자들 중에는 국회의장급부터 정말 많은 국회의원들과 많은 정책 의사결정자들과 고위공직자들과 기업으로 치면 기업의 총수부터 임원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계속 우리나라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좋고 그리고 정말 신사숙녀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너무 좋고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젠틀하시니까 보는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런 자극적인 썸네일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교수님의 뭐 의도된 교육 덕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위기에서 좀 희망을 보는 게 의도된 경제 침체 이거를 작년에 굉장히 많이 말씀 주셨어요. 제가 그랬었죠. 네. 예, 예. 용인된 경기 침체, 의도된 경기 침체. 예. 이 또한 그냥 시스템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니까 맞아요. 이게 침체가 마냥 불안한 모습의 그런 악마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스템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어떤 한 부분의 하나라는 거를 인정을 하니까 경제 주체로서 오히려 좀 용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희망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또 투자자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가 매수라고 하죠. 저가 매수. 그런 게 이제 저가 매수를 하는 데에서 두렵지 않고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인정을 하니까 부동산 같은 걸 투자를 하더라도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근데 그걸 단편적으로 만약 교수님이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했으면 이런 결정은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이클상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라는 걸 이해를 하니까 그런 용기와 희망을 또 오히려 얻는 것도 있습니다. 감사하네요. 제가 2차까지 간증이었습니다. 간증에 또 건배사를 또 해주셔야죠. 지주!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제가 정치 중립적으로 경제를 분석한다 라는 이야기와 정치적 편에 서지 않는다라는 말을 혼동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 편에 서서 경제를 분석하지 않는다가 원칙이고 그 원칙을 세운 이유는 정치적 편에 서서 경제를 분석하는 소위 선배들을 뵈니까 너무 엉망이다. 경제적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보수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보수의 정치색을 가지고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은 모든 게 옳은 거예요. 또 진보의 색깔을 가지고 그걸 내비치고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은 진보 정부일 때는 다 옳은 거예요. 그리고 보수 정부일 때는 다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 정부도 옳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진보 정부도 옳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건 잊을 수가 없는데 너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TV에 한 3자 토론으로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할 때였어요. 17, 18, 19년 이 정도입니다. 이때 디플레이션 오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떨어졌었고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가는가 이런 질문이 대주제였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진보 입장에서 오니까 진보 정부일 때잖아요. 진보 정부일 때 진보 정부 편에 서서 디플레이션 안 온다. 디플레이션 위험도 없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취중 전망이니까 드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세계 모든 나라의 현상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에 반문을 했지만 이만큼 취미로 올랐지만 말씀드리지 않은 표현이 뭐였냐면 자녀 있으세요? 네. 자녀가 몇 살이세요? 3살입니다. 근데 이 3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갑니다. 근데 그 어린이집 아이들이 다 감기 걸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 감기 걸렸어요. 그럼 이 아이는 병원 안 가도 됩니까? 가야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가 디플레이션 우려에 빠졌으니 우리나라도 괜찮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취미로 올랐던 그 하나의 표현이 이 어린이집 아이들이 다 감기에 걸렸는데 이 아이도 감기에 걸렸으니 아무렇지 않은 겁니까?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락에 떨어질 때 우리나라는 나락에 안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죠.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방향이어야지. 그래서 뭐 그 말씀은 제가 못 드렸어요. 그거는 예우고 존중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경제를 진단할 때 정치적 편에 서서 진단을 하면 굉장한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정치적 편에 서 있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 중립적으로 경제를 진단하려고 노력하겠다. 그리고 저의 정치적 색채도 상당히 중도에 가깝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진보의 정책 기조가 다 잘못된 게 아니고 보수의 정책 기조가 다 잘못된 게 아니고 맞습니다. 예. 각각의 옳은 것들이 있으니 그 국면에 저는 이건 맞아요, 이건 틀려요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경제 전문가의, 경제 연구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사실은 토론합시다라는 시리즈가 없다가 이광수 대표님을 처음 뵀는데 제가 너무나 애정합니다. 너무나 애정하고 좋아하고 서로 이제 마음의 신뢰가 있는 사이세요. 근데 이광수 대표님이 제가 사실은 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질문지는 제가 한 번도 안 보고 옵니다. 우리 PD들이 질문지를 정해놓으면 저는 그 자리에 와서 그 첫 줄을 질문하면서 질문지를 봅니다. 근데 첫 질문을 딱 던졌는데 이광수 대표님이랑 첫 토론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반문으로 가서 사실 우리 제작진이 만들어주신 질문지를 그 첫 줄만 읽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읽은 그 토론이 시작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걸 토론합시다로 시리즈로 따로 내자 했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제 채널의 정체성이 정말 많은 인터뷰 채널이 있는데 나도 똑같이 인터뷰할 필요가 있느냐. 어쨌든 경제라는 큰 영역 안에 있는 부분은 토론으로 가져가 보자 해서 그렇게 의지를 가져간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 구독자가 아닌 다른 이제 이렇게 다니시다가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은 왜 인터뷰의 얘기를 안 듣고 자기 질문과 생각을 자꾸 얘기하느냐 하는 말씀을 독자들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들으신다. 너무 들으시죠. 그러니까 너무 왜 다 동의를 하실까? 저는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 네. 어느 정도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의 수준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모를 때 보다 보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사람들한테도 이런 거를 이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걸 알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 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사실 생각해요. 아니 근데 교수님은 진짜 의무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의무감 있죠. 근데 이제 아마 주로 접하신 다른 어떤 전문가분들하고
굳이 따지면 이제 백그라운드가 좀 달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정 직군이나 연구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쉽게 말하면 자산 관리적인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주식 투자적인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투자 관점의 연구의 백그라운드는 예를 들면 증권사, 자산운용사, 현소속 혹은 전소속 뭐 이렇게 그 금융사 소속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나 연구자를 하셨던 분들하고 그런 걸 이제 제가 역시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월스트리트과 메인스트리트 간의 갭이 있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만 저는 월스트리트를 연구한 게 아니죠. 메인스트리트를 연구한 거죠. 그러니까 메인스트리트를 연구했다는 얘기는 실물 경제를 연구했고 기업이 어떻게 가야 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가야 됩니다. 라는 실물 경제적 연구를 한 거고 다만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본 자산 시장의 현상이 톱니바퀴처럼 연결은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대중분들의 질문께 답변 드리려고 노력한 거죠. 일반인들이 원하는 답변과의 그 차이가 있죠. 일반인들은 미시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떤 한 자산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짙고 자기가 뭐 부동산에 투자를 했으면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주식, 미국 주식에 투자했으면 미국이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편협한 사고라 하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이제 돈이 들어간 곳에 대한 답을 구한다고 하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거시경제 분석가니까 전체 자산 이 세계의 돈이 어디로 흘러갈 거라는 이 큰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거에 있어서 좀 독보적인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왜냐하면 거시경제를 분석해 주시는 전문가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거시경제를 분석하에 이제 미시경제를 분석했을 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시경제만 놓고 미시를 또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시가 밑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미시를 들었을 때 좀 더 동의했을 때 아 여기에 투자해야겠다라는 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약간 상호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취중 전망 중이지만 저도 좀 취했지만 이 멘트는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짤 한번 하시죠. 네. 삼성, SK 이 둘 회사가 반도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먹고 우리를 먹여 살렸고 그런 회사에도 가실 텐데 진짜 우리나라가 그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 건지 교수님이 봤을 때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그 소중한 말씀 주셨어요. 저도 이제 기업들을 만나보고 기업들의 임직원분들을 대화 나눠볼 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어림추산컨대 우리 31만 5천 명 중에 아마 3만 명 10% 정도가 아마 제 추산컨대 우리 삼성그룹의 임직원들일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제가 어떤 대기업의 편에 서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도체 섹터가 자본시장에 우리 한국 코스피 코스닥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수출의 20%, 설비 투자의 20%, 그리고 그 반도체만이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우리의 15대 주력 수출 품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도 있지만 자동차 부품이 있어요. 이 두 개 합하면 18%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에 뭐 가전제품 그리고 모바일 통신기기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디스플레이나 뭐 2차 전지나 여러 품목들이 쭉 있는데 이 15대 주력 수출 품목 뭐 15대뿐만 아니라 200대 수출 품목 안에 반도체가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그만큼 우리 경제의 반도체가 차지하는 의미가 상당하다. 그 말씀은 두 번, 세 번 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속상하지만 우리 반도체 산업이 방향성을 잘못 잡아갔다. 이건 방향의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반도체 산업의 큰 틀에서 이제 AI 부문의 반도체가 있고 BAI 부문의 반도체가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BAI 부문의 반도체 영역에서 굉장히 달콤한 꿀을 계속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AI 부문의 반도체에서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기회가 없다고 잘못 진단했을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 접근을 안 한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조선업의 협조를 구했는데 세계 조선업의 1%밖에 안 돼요, 미국이. 근데 한때 미국이 조선업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었고 또 그 전에는 영국이었어요. 조선업이 영국 거였다가 미국 거였다가 일본 거였다가 한국 거였다가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도 시장 점유율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비등하지도 않아요. 기술력에서는 우리가 앞설진 몰라도 전체 시장 우리가 다 하이 퀄리티 제품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적정한 제품 그리고 저품질 저렴한 제품도 팔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미 중국이 압도하고 있어요. 그거는 자명한 사실인데 언제든지 반도체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지금의 우리의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잡고 다시 AI 부문의 반도체에서의 성과를 내겠다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는 봅니다. 아, 저희 회사들이요. 우리 삼성전자도. 다만 그렇다고 의지대로 성과가 날지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저의 뭐 조그만 의견은 지금의 누구도 가늠할 수 없지만 기업의 의사결정과 방향성을 가늠해 보면 어쨌든 25년 1분기 안에는 그런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섣불리 판단할 시기는 아니라는. 섣불리 판단할 시기는 아니고요. 지금 다 뺏기고 있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 다 뺏기고 있어요. 그래도 SK는 어느 정도는 자기들의 영역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를 그 약간 외신들로부터 느끼고 있는데 그것도 위험한. 역시 위험할 수 있죠.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HBM이라는 영역에서 엔비디아와의 어떤 거래와 성과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만 뭐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리면 제가 SK 편도 아니고 삼성전자 편도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하기로 하는 퀄 테스트에 통과하는 그런 정보가 발표되는 순간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어떻게든 그 클럽에 가입하고 싶은 거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 클럽에 가입할 기업들을 더 찾는 거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SK가 유일한 공급자인 건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유일한 공급자일 때는. 그런 구조하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사업을 해보셨겠지만 유일한 공급자다. 그럼 이 사람의 파워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급처가 많다 할수록 내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조인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그럼요. 생각이 맞나요? 그럼 맞습니다. 근데 다만
퀄리피케이션이 충족되지 않는데 조인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왜냐 AI라는 부분이니까. 예,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다. 엔비디아도 원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원하지만 그 원하는 어떤 퀄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보도되는 순간 그래도 삼성전자는 또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평가를 너무 나쁘게 받고 있죠. 그렇게 큰 회사들, 그런 큰 공장들이 미국에만 자꾸 이제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공사가 되고 있고. 한국 경제에 제일 크게 좀 다가올 것들은 뭘지 솔직히 저는 가늠이 안 되거든요. 좋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돼요. 특히 트럼프 2.0 시대에 트럼프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어쨌든 미래 유망 7대 산업을 미국 안에서 완성해라 이거거든요. 그 기업들아 미국에 와라 이건데, 그러면 그런 움직임 속에서 기업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제조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미국에서 보조금 받고 미국에서 제조해서 미국에 공급하는 게 맞을까? 둘 중에 돈 되는 걸 채택하면 됩니다. 기업은. 그리고 가계라는 관점에서 한국에서 취업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취업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데서 취업하면 됩니다. 근데 나라라는 관점에서, 정부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기업도 잃고 인재도 잃고 해외 직접 투자라는 자본도 잃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뭘 하겠다는 건지, 한국 경제는 이거 어디를 따라가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다고 전 교수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참 외교적인 접근에서는 참 뭐가 정답이다라고 논하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지만, 한국 경제 입장에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그 체제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죠?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인 사례를 들면 한국이 그러니까 인구 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잖아요. 근데 인구 감소라는 현상이 우리가 지금 서울 땅에 자리하고 술 한잔하고 있지만 지방은 그 인구 구조 변화를 절감해요. 그러면 그 절감하는 주체들은 너무나 많겠지만 폐교하는 초등학교나 뭐 그 절감하는 그 섹터들은 너무나 많겠지만, 제가 뭐 주로 이제 소통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근데 그들이 살아남는 중요한 방법론이 중국 학생이야. 와, 로코다 싹 들어오네요. 완전 들어와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중국 학생이 전체 학생 수의 반을 차지해. 그렇군요. 서울은 아니죠? 서울은 아닙니다. 서울은 아닌데 지방의 경우에는 반이나 반 이상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중국 스쿨이에요. 심각하다. 어떤 학교의 경우, 제가 어떤 특정 학교를 거론할 수는 없어서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 일단은 현재 우리 경제가 극단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에 의존적인 건 명확해요. 우리가 요소수 사태 있었잖아요. 그 요소 공급을 차단했었는데 우리 요소 의존도가 97.7%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요소를 국산화했느냐, 중국 의존도를 낮췄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중국 요소가 싸기 때문이에요. 가격에 그 수준의 품질에서는 가장 저렴한 요소를 공급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대체할 수 있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소 공급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량 생산이에요. 갖고 있으니까. 과잉 생산이라고 해외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적을 하지만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요소를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국의 생산 시스템에 의존도를 낮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국면에서 중국의 요소 공급이 차단이 된다. 그런 국면에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핵심 소재 차단을 한다. 그러면 정말 휘청일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탄핵 정국에서 경기가 위축되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내수 경기에 직격탄을 받을 때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치명타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현재 이제 제가 정치적인 지탄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상황이 정책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행의 대행 체제, 정책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참 우리 경제가 감당해야 될 숙제가 너무나 많아졌다. 취중 전망. 네, 제가 요즘 뭐 자영업을 하는 입장으로서 사실 경기가 안 좋은 게 체감이 되기도 해요. 정말로. 제가 숙박업도 하고 뭐 제과점도 하니까 보통 연말에는 뭐 숙박업소들은 미리 한 2달 전부터 다 차야 되는데 아니요, 아직도 안 차요. 아직도. 예. 그러니까 사실 뭐 경제 주체로서 느끼는 게 처음이에요. 이렇게까지 경제가 안 좋다는 걸 느끼는 게. 그러시군요. 예. 이 취중 전망을 계획한 그 여러 배경 중에 작은 하나가 또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라는 의지도 있어서 그 전망 기획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 청춘닭꼬치 대표님을 한번 초대해서 네네 대표님 네네. 오실 수 있으세요? 이쪽으로 인사 한번 잠깐 부탁드립니다. 저기 카메라 보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청춘 F&B,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건 청춘 닭꼬치라는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박진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조 공장이랑 그 닭꼬치 유통 플랫폼, 그 청춘 닭꼬치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국내를 넘어서 이제 글로벌 시장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멋있어요. 자세가 안 돼 있어. 이걸 이렇게 해야지. 이제 자세가 돼 자세가. 자세가 돼 있으려면 옷도 하나 날 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입으시면 바로 일하셔야 되는데 일할게. 그 유니폼은 제가 하나 드릴게요. 진짜 와리스. 근데 교수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전 뭐든 잘 어울리는. 취중 전망. 이 자영업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거시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체감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여쭤볼게요. 괜찮죠? 네네. 지금의 세계 경제, 한국 경제를 논하면 일단은 인구 구조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에요.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1970년생 70년생이 가고 있다 라는 표현을 할게요. 불과 얼마 전에 90년대생이 오고 있다
90년대생이 온다라는 문구가 유행처럼 등장했는데 그거는 이제 90년대생이 생애 주된 직장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70년대생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생애 주된 직장에서. 나가는데 그러면 소위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가 생애 주된 직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면 어디로 갈까요? 창업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위로 부모 부양, 아래로 자녀 부양, 양쪽의 부양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지만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생애 주된 직장에서 나와서 자영업 창업으로 이끌어지는 구조예요. 중요한 것은 이미 자영업자가 과밀한데 우리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 역량이 없으니까 창업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인플로이드, 자영업자의 정의가 자기 스스로 고용한다는 뜻이거든요. 고용 창출력이 없는 경제에서 내가 스스로 고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미 과밀한데 과밀화를 부추기는 구조니까 어렵지 않을래야 안 어려울 수가 없는 구조화에 놓인 거죠. 근데 경기는 어렵고 경기 어려우니까 270만 명의 취업자 중에 약 2천만 명 정도가 외식비를 아끼는 거예요. 외식비를 아껴서 가정 간편식이든 가정에서 요리해 먹는 방식을 선택하고 자영업자는 매출의 감소가 더 심각하게 연결되는 구조고 거기에 비상계엄이다. 너무나 안타깝고 애도의 마음을 표하지만 무한공황 사태까지 연결되면서 적극적으로 회식하자, 연말 뭐 이렇게 송년회 하자 이런 움직임마저 억눌리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우리 자영업 경기가 어려운데 경기적으로도, 그러니까 구조적인 현상과 경기적인 현상을 구분하셨으면 좋겠는데 경기적으로도 안 좋은 여건에 놓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올해 이야기를 끌었는데 프랜차이즈 대표님으로서 요즘 자영업 경기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프랜차이즈라고 뭐 회사도 운영하고 있지만 저도 이 매장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시작점도 제가 대학생 때 창업해가지고 젊어 보이지만 업력 그래도 11년 됐습니다. 그래서 장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제조업도 하고 유통업도 하고 해외 사업도 하고 있지만, 근데 저도 맨날 경제는 항상 힘들다고만 했어요. 경기는 안 좋고 경제는 힘들다라고 항상 했었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조금 달라요. 이제는 진짜 좀 많이 힘들다라고 느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글로벌로 합치면 거의 70개 매장에 나가 있는데 저희는 전체 매장들의 매출을 보잖아요. 이 매출의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진짜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매출을 올리자는 전략을 원래 짰었어요. 점주님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하고 뭐 신메뉴를 하고 뭐 기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2024년 초부터는 좀 다른 전략을 했어요. 우리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왜냐면 인구가 줄고 있고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대세로 우리가 바꿀 수 없으니 비용을 줄이자. 점주님들이 어쨌든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를 똑같게 맞추려면 매출을 올릴 수 없으면 지출을 줄이자고 해서 저희가 이제 로열티 면제라든지 이런 부자재들 비용 절감 좀 해드리긴 했죠. 근데 뭐 형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더 걱정된 건 이젠 또 내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비용 절감해서 생존이라 표현했거든요. 저희 점주님들이 거의 이탈 없이 생존했습니다만 2025년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고, 12월이라고 해서 보통은 연말 특수들 되게 기대 많이 하는데 이제 거의 이제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 역시 우리 제과점 대표님으로서 어떤 상황이세요? 저도 똑같이 느끼는 바이지만 보통 숙박업소들은 12월에 연말에 모임을 다들 하기 때문에 두세 달 전에 다 차거든요. 근데 12월에 안 차는 거를 보면서 이분들이 이걸 놀 분위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거의 숙박업도 한 10년을 하면서 처음 느껴요. 아 10년을 하셨어요? 네, 10년 동안 처음 처음 느껴요. 결국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럼 그건 뭘까?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불경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청춘닭꼬치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님으로서 이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이 불경기를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은 뭘까? 뭐 그걸 어쨌든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팩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글로벌리 몇 개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는 70개 정도 나가 있는데 그 전 세계라고 말한 거는 저희가 지금 태국에도 최근에 이제 오픈을 했고 이제 공개는 지금 안 돼 있긴 한데 내년에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도 이제 오픈을 해요. 예. 그 이제 오렌지 카운티 쪽에 오픈을 하고 제가 노출이 하나도 안 돼 있어. 기사도 일부러 안 썼는데 이것도 있고 지금 베트남 쪽도 이제 오픈 예정이라 가지고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좀 나가 있고 사실 네네. 거기에 그 가격을 맞출 수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생맥주가 1,900원인 걸 떠나서 염통꼬치가 900원이고 닭꼬치도 1,900원 저렴해요. 맞췄잖아요. 네,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현지 가격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질문이 뭐 아시아에 닭꼬치가 되게 많고 싼데 되겠냐 하는데 저는 반대로 질문을 드려요. 한국의 브랜드는 맞아. 한국의 브랜드는 맞지만 그 나라의 닭고기 쓰고 그 나라의 인건비, 임대료, 그 나라의 이런 조건을 다 맞추잖아요. 근데 왜 가격이 비싸야 되지? 라고 전 반문을 하죠. 그래서 저는 현지에 맞도록 현지 재료랑 인건비랑 코스를 맞추고 현지 시스템화를 하는 부분이 뭐 아직은 계속 도전을 하는 입장이지만 우리 청춘닭꼬치를 보면 행보가 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 지금 여러분은 안 보이시지만 손님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비결이 뭡니까? 이게 인사이트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청춘닭꼬치처럼 이겨낼 수 있습니까? 뭐 사실 뭐 저희 브랜드를 떠나서 그냥 자영업자분들, 외식업 하신 분들, 많은 분들 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에 좀 충실하는 거.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음식점이니까 음식 맛있게 내고 어차피 이분들 왔었을 때 인사 잘하고 좀 깨끗하게 닦고 유리창도 닦고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냐면 저도 말씀드리면 저희 청춘닭꼬치가 무조건 성공합니다. 없어요. 저희 청춘닭꼬치도 잘 되는 매장 있고 안 되는 매장도 있고 잘 되다가 안 되는 매장, 안 되다가 잘 되는 매장 많거든요. 네, 일단은 기본을 좀 잘 지키는 거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좀 대세 트렌드라고 보면 뭐 사실 지금 경제 상황이 지금 안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 트렌드는 갈 거고 그럼 우리의 앞서 이 경험을 했던 일본을 보면 결국에는 좀 극단화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특별한 날에 비싼 걸 많이 먹던지 아니면은 좀 저렴한 거. 그래서 맥주 시장도 저가 맥주, 저렴한 안주, 편한 분위기 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맛있어. 그죠? 우리가 한 2시간 넘게 3시간 가까이 취중 대담을 펼쳤는데요. 참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이겨내는 방법이 있구나. 그 이겨내는 방법을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가 되셨기를 바라고 끝으로 제가 취중 전망하면 청춘닭꼬치 이렇게 해주실까요? 제가 하시고 우리 청춘 닭꼬치. 자 해보겠습니다. 취중 전망 청춘 닭꼬치!